오늘도 아침 8시 저는 빈 상가 앞에 서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만 해도 이맘때는 달랐습니다. 열쇠 꾸러미 들고 출근하면 임차인들이 사장님 오셨어요? 그 인사했거든요. 30년 넘게 농협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처음 느낀 보람이었습니다. 이게 내 일터다. 그 자부심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임대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입니다. 퇴직금 3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지금 남은 건 1억 남짓입니다. 2억 가까이 날린 거죠. 더 아픈 건 출근할 곳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한경호입니다. 올해 66이고요. 지금은 경기도 서쪽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지역 농협에서 일한 농협맨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을 거쳐 마지막엔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김포 지역 농협에서만 거의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출근했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농가 방문하고 고객 관리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두 자식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큰딸 지영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고 일산 쪽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도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아내는 평생 집안 살림만 꾸려왔습니다. 저희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김포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건데요. 한강만 건너면 바로 일산인데 그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농협에서 일하다 보면 일산 쪽 부자 고객들을 상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뭔가 달랐어요. 말투도 세련됐고 입는 옷도 달랐습니다. 김포? 거기 농사 짓는 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기분이 묘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일산 쪽을 지날 때면 더 그랬습니다. 넓은 도로, 깔끔한 아파트 단지, 번화한 상가들. 아빠, 우리도 일산에 살면 안 돼? 딸 지영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응, 아빠가 돈 많이 벌면 일산 가자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특히 라페스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생긴 쇼핑 거리였는데 정말 화려했습니다. 주말이면 젊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곳곳에서 공연도 열렸습니다. 드라마 촬영도 자주 왔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곳에 내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지. 라페스타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포 촌놈이 아니라 일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초반이었습니다. 농협에서 명예퇴직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50대 중후반 직원들한테 희망퇴직을 권유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56이었고 정년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젊은 직원들이랑 경쟁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퇴직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퇴직금에 위로금이랑 특별 보너스를 합치면 3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700만 원 넘게 받던 월급을 생각하면 3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년까지 1년만 더 다니면 되잖아. 왜 지금 나와? 아내 말이 맞긴 했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몇 천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3억으로 뭔가 투자하면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건강도 챙기고 여유롭게 살자고. 결국 아내도 동의했고 저는 2015년 상반기에 농협을 떠났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했습니다. 3억을 은행 예금에 넣으면 당시 금리가 한 2% 정도라서 1년에 600만 원 이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식은 위험했고 코인 같은 건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농협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특히 상가 부동산이 좋았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차익만 노릴 수 있지만 상가는 월세 수익까지 나왔습니다. 농협 재직할 때 상가 담보 대출을 많이 처리했는데 성공한 고객들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입지에 상가 사서 월세 받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엔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일산 라페스타였습니다. 이제야 내 기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경하던 일산에 드디어 제 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거죠. 2015년 여름쯤부터 본격적으로 상가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산 쪽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곳을 다니며 상담받았습니다. 중개사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일산은 최고 입지고 특히 라페스타는 공실이 거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라페스타 메인거리 1층 코너 상가는 권리금만 1억 넘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조건이면 매매가가 10억은 좋게 넘을 텐데 제 예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중개사가 추천했습니다. 1층이 어려우시면 2층 알아보세요. 2층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실제로 2층 상가들도 대부분 공실이 없었습니다. 의류 매장, 카페, 음식점 같은 곳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농협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창섭 선배였는데 저보다 5살쯤 많고 먼저 퇴직해서 일산에 상가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호야,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한번 만나자. 며칠 후 일산의 한 카페에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BMW를 타고 왔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나 라페스타 쪽에 상가 2개 있어. 월세만 한 달에 600 넘게 나와. 진작 할 걸 그랬어. 선배 말을 듣는데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선배, 저도 라페스타 상가 알아보는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지, 일산은 절대 안 망해. 특히 라페스타는 젊은 애들이 계속 오니까 걱정 없어. 내가 좋은 매물 나오면 연락해 줄게. 며칠 후 선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라페스타 중심부 쪽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2층에 위치한 한 40평대 상가였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방문해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가보니 젊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20대, 30대 커플들이 데이트하고 친구들끼리 밥 먹고 술 마시는 모습이 활기찼습니다. 주말에 가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토요일 오후쯤인데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페마다 대기 줄이 길었고 음식점은 예약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매매가는 5억 정도였습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80만 원쯤이었습니다. 현재 중견 여성 의류 브랜드가 임차해서 영업 중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퇴직금이 3억 가까이 되니까 2억 정도 대출받으면 됐습니다. 당시 상가 담보 대출 금리가 연 3%대 중반쯤이었으니 월 이자가 한 6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월세 380만 원에서 이자 6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320만 원쯤 나왔습니다. 연간 한 3,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연 78% 정도였습니다. 은행 예금 2%랑 비교하면 거의 4배였습니다. 저는 흥분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중개사한테 물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브랜드 여기서 한 7년째 장사하고 있고 매출도 괜찮아요. 설사 나간다 해도 라페스타는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 상가들을 보니 공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뀐 곳도 있었지만 비어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가을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도인은 60 초반쯤 되는 남성이었는데 건강 문제로 상가를 처분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4억 중반대에 샀는데 5억에 파는 거라 수익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동안 월세 수익 많이 받았으니 나쁘지 않죠.
저는 농협에 상가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한 농협이었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출 승인이 쉬웠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도 60%쯤 나와서 이력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주고 중도금이랑 잔금은 대출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015년 가을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건물주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상가 한 호실의 주인이었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첫 월세가 그해 말쯤 들어왔습니다. 380만 원이 제 통장에 찍혔습니다. 짜릿했습니다. 은행 이자 60만 원 가까이 빼고 320만 원 정도가 순수익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하면 여유로웠습니다. 아내한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내가 투자 잘했지?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매달 300 넘게 들어오면 우리 생활비로 충분하고 남는 돈은 저축할 수 있겠네. 김포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랑했습니다. 야, 나 일산 라페스타에 상가 샀어. 매달 월세 300 넘게 나와.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농협 출신답게 안목이 있네. 우리는 그냥 김포에서 늙어가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김포에서 촌놈 취급받던 제가 드디어 일산 건물주가 된 거니까요. 2016년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월세가 정확하게 들어왔고 임차인도 성실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상가에 출근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아내가 의아해했습니다. 여보, 퇴직했는데 왜 또 출근해? 집에서 쉬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늙어. 상가 관리도 해야 하고 임차인들이랑 소통도 해야지. 사실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출근할 곳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나가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씻고 옷 입었습니다. 정장까진 아니어도 깔끔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8시쯤 되면 차를 타고 일산으로 향했습니다. 김포에서 일산까지 한 30분쯤 걸렸습니다. 한강 건너서 일산 쪽으로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도 이제 일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에 도착하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임차인이 오기 전에 복도랑 주변을 간단히 청소했습니다. 창문도 닫고 화분에 물도 줬습니다. 9시쯤 되면 임차인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응, 주변 정리 좀 하고 있었어. 간단하게 인사 나누고 그날 매장 상황도 물어봤습니다. 장사 잘 되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10시쯤 되면 라페스타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고 카페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상가들도 구경하고 어떤 가게가 장사 잘 되는지 관찰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거리 전체를 관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면 라페스타 내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다른 상가주들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상가주들끼리 모임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쯤 만나서 식사하고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다들 장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돈을 잘 써요. 커피 한 잔에 8,000원씩 하는데도 줄 서서 마셔요. 주말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특히 봄, 가을엔 사람이 미어터져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제 투자가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저녁 때쯤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상가 갔다 왔어? 응, 임차인들이랑 인사하고 주변 정리 좀 했지. 매일 갈 필요 있어? 월세만 잘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건물인데 관리 좀 해야지. 출근하니까 좋더라고. 사실 아내 말이 맞긴 했습니다. 굳이 매일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30년 넘게 출근하던 습관이 있었고 갈 곳이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게 내 일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협은 퇴직했지만 저는 이제 건물주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라페스타에 갔습니다. 아내랑 산책하면서 제 상가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저기 저 2층 매장 보여? 저게 우리 건물이야. 알아, 벌써 몇 번째 보여주는 거야. 아내는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말 라페스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곳곳에서 공연도 열렸습니다. 버스킹하는 젊은이들도 많았고 드라마 촬영팀도 가끔 왔습니다. 일산에 사는 딸 지영이네 가족도 자주 만났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라페스타에 나와서 같이 저녁 먹곤 했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좋네요. 우리 동네 같아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일산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5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김포 친구들 만날 때도 계속 자랑했습니다. 야, 나 요즘 매일 일산 출근해. 상가 관리하느라 바빠. 부럽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데 너희도 투자 좀 하지. 월세 받으면 좋은데.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선뜻 따라하진 못했습니다. 목돈이 없거나 용기가 없었던 거죠. 2016년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매달 월세가 정확하게 들어왔고 임차인도 성실했습니다. 가끔 상가를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라페스타는 사람들로 넘쳤고 평일에도 한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봄이랑 가을 날씨 좋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라서 야외를 걷는 재미가 있었고 곳곳에서 공연도 열렸습니다. 젊은 커플들이 데이트 코스로 라페스타를 선택했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 10년은 문제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 수익 300 넘게 받으면 저희 부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김포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전세금은 제 예금에서 나왔고 생활비는 월세로 충당했습니다. 매달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쯤 남았고 그 돈은 비상금으로 모았습니다. 2016년 하반기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라페스타 인근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5억에 산 상가가 5억 중반대로 평가됐습니다. 1년 만에 몇천만 원 시세 차익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팔 생각은 없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늘어난 느낌이었습니다. 2017년 초반도 비슷했습니다. 1월, 2월은 춥고 명절도 있어서 한산했지만 3월부터 다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4월, 5월은 특히 좋았습니다. 날씨가 완벽했고 야외를 걷기에 최적이었습니다. 라페스타는 여전히 일산 최고 명소였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농협 다닐 때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고 상가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내랑 산책했습니다. 돈 걱정도 없었습니다. 매달 300 넘게 자동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쯤 아내랑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농협 다닐 때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한 10년만 월세를 받으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월세 전액이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70 중반쯤 되면 대출 없이 매달 3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처럼 평생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계획은 2017년 여름쯤 한 가지 사건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여름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산 근처에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개장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하나 더 생기면 오히려 일산 전체가 활성화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스타필드 개장한다던데 괜찮겠죠? 선배도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괜찮아. 라페스타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오히려 일산 전체 유동인구가 늘어날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7년 8월쯤 스타필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장 첫 주말에 수십만 명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라페스타에도 영향이 없어 보였습니다. 8월, 9월에도 월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유동인구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10월쯤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아침 8시쯤 상가에 출근했는데 폭도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예전엔 다른 매장 직원들이랑 인사 나눴는데 요즘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쯤 라페스타를 걸어봤는데 사람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특히 젊은 커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계절적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원래 손님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11월쯤 임차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월세를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스타필드 때문인 것 같아요. 젊은 손님들이 확 줄었거든요. 임차인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저희 주 타겟이 20대, 30대 여성인데요. 그분들이 스타필드로 다 빠져나갔어요. 스타필드는 실내 쇼핑몰이라 날씨 영향을 안 받잖아요. 브랜드도 더 다양하고 아쿠아리움 같은 볼거리도 있고요. 게다가 주차장도 넓고 편리해요. 라페스타는 주차가 불편하고 스트리트형이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임차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한 30% 가까이 감소했어요. 이대로 가면 적자예요. 월세를 380에서 330만 원쯤으로 50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깎아주기는 싫었지만 임차인이 나가면 더 큰 손해였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임차인이 월세 깎아달래요. 스타필드 때문에 매출이 줄었대요. 선배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같은 얘기 들었어. 우리 임차인도 장사 안 된다고 난리야. 선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좀 깎아줘야 할 것 같아. 나가면 더 골치 아프잖아. 선배 말을 듣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말쯤부터 월세를 330만 원으로 낮춰줬습니다. 2018년 초부터 월세 수익이 줄었습니다. 330만 원에서 대출이자 60만 원 가까이 빼면 순수익이 270만 원쯤이었습니다. 50만 원이 줄어든 건데 생활비로는 충분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라페스타 전체 분위기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내내 유동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하는데 폭도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주변 상가에 공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류 매장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라페스타를 안 오니까 옷 가게가 타격을 받는 겁니다. 상가주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별로예요. 작년보다 매출이 한 2030% 떨어졌어요. 임차인이 월세 깎아달래서 깎아줬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제가 아는 상가주 한 분은 1층 코너 상가를 갖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권리금 1억 가까이 받고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 돼서 버티지 못하고 나갔어요. 권리금은 날리고 보증금만 겨우 돌려받았대요. 새 임차인 구하려는데 쉽지 않아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임차인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상가에 출근했지만 예전 같은 보람이 없었습니다. 폭도를 청소하고 주변을 걸어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임차인 직원들이랑 인사 나눴지만 그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별로예요. 손님이 확 줄었어요. 그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주말에도 라페스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줄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거의 안 보였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만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카페들도 대기 줄이 없었고 음식점도 예약 안 해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배 창섭이랑 만나서 커피 마셨습니다. 선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선배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글쎄,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야지. 스타필드 신기함이 지나면 다시 사람들이 올 거야. 그럴까요? 그래야지. 라페스타가 한두 해 된 곳도 아니고 10몇 년간 잘해왔잖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봄이 오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2018년 하반기쯤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10월쯤 임차인이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되는 12월에 나가려고 합니다. 왜요? 월세 더 깎아드릴게요. 아니에요. 월세 문제가 아니라 매출 자체가 안 나와요. 지난 1년간 계속 적자였어요. 월세를 안 받아도 고정비랑 인건비 때문에 손해예요.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것 같아요. 임차인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중개사한테 연락했더니 요즘 라페스타 상가가 잘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임차 희망자가 많지 않아요. 월세도 예전만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초조했습니다. 2018년 말쯤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7년쯤 장사하던 브랜드였는데 철수한 겁니다. 상가는 텅 비었고 저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빈 상가 앞에서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창문을 닦았지만 공허했습니다. 이게 내 일터다. 그 자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들을 보니 공실이 더 늘어났습니다. 임대문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라페스타 전체가 침체 분위기였습니다. 평일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한산했습니다. 제가 처음 투자했던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34년 만에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임차인이 나갔어요. 새 임차인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선배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한 군데는 벌써 3개월째 공실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조건을 낮춰야 할 것 같아. 월세도 내리고 보증금도 낮추고. 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실로 두면 월세 수익이 제로인데 대출 이자는 매달 6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몇 개월이면 수백만 원을 까먹는 겁니다. 예금을 깨서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임차인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문의도 별로 없었고 조건도 맞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했지만 빈 상가 앞에 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경하던 일산, 드디어 건물주가 됐다고 자랑하던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이제는 불안과 초조함만 남았습니다. 2019년 초부터 공실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중개사는 조건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300만 원 이하로 내리고 보증금도 낮춰야 해요. 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280만 원쯤으로 낮추고 보증금도 5천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4월, 5월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매달 예금을 깨서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 반년이면 350만 원 넘게 까먹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했지만 빈 상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주변을 걸었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집에 있어. 매일 거기 가봤자 뭐해. 그래도 내 건물인데 관리 좀 해야지. 비어있는데 무슨 관리를 해. 기름값만 나가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출근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7월쯤 드디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나빴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이었습니다. 권리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공실보다는 나았으니까요. 2019년 하반기부터 월세 2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자 60만 원 가까이 빼면 순수익이 220만 원쯤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했을 때 3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생활비로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새 임차인은 소규모 의류 편집숍을 운영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었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SNS 마케팅도 하고 신상품도 자주 들여왔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잘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 1년을 돌아보니 참담했습니다. 반년은 공실이었고 반년만 월세를 받았습니다. 총 수익이 1,6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대출이자 700만 원 가까이 빼면 순수익이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한 달 평균 80만 원쯤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예금을 깨서 버텼습니다. 1년간 1,500만 원 넘게 예금을 썼습니다. 불안했지만 내년에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에 더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1월쯤 뉴스에서 중국 쪽에 이상한 폐렴이 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쪽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고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나19였습니다. 3월부터 모든 게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안 했고 쇼핑몰이 텅 비었습니다. 라페스타는 더 심각했습니다. 야외 거리라서 사람들이 더 꺼려했습니다. 유동인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 임차인이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장사가 안 돼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와요. 4월 초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폐업하겠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고 상가는 또 공실이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공실이었습니다. 2020년 전체가 공실이었습니다. 월세 수익은 제로였고 대출 이자만 7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예금을 계속 깼습니다. 게다가 상가 관리비도 나갔습니다. 비어 있어도 기본 관리비가 월 15만 원쯤 나왔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랑 관리비를 합치면 880만 원 가까이 까먹은 겁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 넘게 예금을 썼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상가 시세도 떨어졌습니다. 중개사한테 물어보니 지금은 3억 중반대라고 했습니다. 5억에서 1억 5천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라페스타 상가를 사겠습니까? 저는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했지만 빈 상가 앞에서 서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고 주변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문의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었습니다. 라페스타는 유령 상권이 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가. 거기 가봤자 뭐해. 그래도 내 건물인데. 비어있는데 무슨 건물이야. 그냥 짐덩이지. 아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엔 제 투자를 믿어줬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비슷해. 두 군데 다 공실이야. 빚만 늘어가고 있어. 팔까요? 지금 팔면 큰 손해야.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 2021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나왔지만 변이가 계속 나왔고 확진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는 계속됐고 라페스타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내내 공실이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더 낮췄습니다. 월세를 220만 원으로 내렸고 보증금도 3천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7월쯤 중개사가 연락했습니다. 한 분이 관심 있는데 월세를 180만 원으로 낮춰달래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180만 원이면 대출 이자도 못 건지는데 말이 돼요? 사장님, 그래도 공실보단 낫지 않을까요? 중개사 말을 듣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180만 원이라도 받는 게 나았습니다. 공실로 두면 제로인데 180만 원이면 대출이자 빼고도 120만 원쯤은 남았습니다. 9월쯤 그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021년 1년 동안 한 7개월은 공실이었고 몇 개월만 월세를 받았습니다. 총 수익이 400만 원도 안 됐고 대출이자는 7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300만 원 넘게 적자였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 넘게 손해였습니다. 예금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제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 새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부부였는데 남편은 전직 바리스타였고 아내는 디저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전한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저는 응원했습니다. 이 부부가 잘 됐으면 했습니다. 월세는 18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이자 60만 원 가까이 빼면 순수익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100만 원쯤 예금을 깼습니다.
2022년 5월쯤까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임차인이 힘들어했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안 나와요. 하루 10만 원도 안 돼요. 라페스타 자체에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방문해보니 한산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커플은 거의 안 보였고 50대 이상 중장년층만 드문드문 지나갔습니다. 7월에 임차인이 월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만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고민했지만 허락했습니다. 나가면 더 큰 문제니까요. 8월에 밀린 월세를 받았지만 10월에 똑같은 요청이 왔습니다. 11월에 2달치를 받기로 했지만 11월이 돼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하니 임차인이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폐업하겠습니다. 밀린 월세 270만 원은 보증금에서 제하시면 돼요. 보증금 3천만 원에서 270만 원을 빼고 2,700만 원 넘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예금에서 빼야 했습니다. 12월 말쯤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1년 조금 넘게 버티다 포기한 겁니다. 젊은 부부의 꿈이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미안했습니다. 제 건물 때문에 저 부부가 고생한 거니까요.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빈 상가 앞에 서서 임대 현수막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일터다. 그 자부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2023년부터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지만 라페스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실률이 폭증했습니다. 상가 10군데 중 4, 5군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체를 걸어보니 절반 가까이가 공실이었습니다. 임대문에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권리금 없음, 보증금 협의 가능,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 같은 문구도 보였습니다. 저는 월세를 150만 원으로 낮추고 보증금도 2천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왔습니다. 중개사한테 독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요즘 라페스타 쪽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월쯤 한번 문의가 왔습니다.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대출 이자도 못 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때라도 받을 걸 하고요. 1년 내내 공실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랑 관리비로 880만 원 가까이 까먹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쯤 예금을 썼습니다. 1년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가을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산 쪽 1층 상가가 감정가 8억 넘게 나왔는데 1억 중반대에 낙찰됐다는 겁니다. 감정가의 20%도 안 됐습니다. 여러 번 유찰 끝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산 상권이 이렇게 무너졌다니요? 제 상가 시세도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는 2억 중후반대라고 했습니다. 5억에서 2억 조금 넘게 떨어진 겁니다. 12월에 예금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800만 원쯤 남았습니다. 상가 가치는 2억 중후반대, 대출은 2억이었습니다. 실제 순자산은 1억도 안 됐습니다. 처음 3억 가까이 됐던 게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하나 팔았어. 큰 손해보고. 얼마에 파셨어요? 말도 마. 3억 넘게 샀는데 1억 중반대에 팔았어. 저도 팔까요? 팔 수 있으면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12월 어느 날 상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공실로 고생하고 월세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1층 코너 상가도 2년째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일산 문제는 고령화예요. 주민 대여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래요. 젊은 층은 다른 신도시로 빠져나갔고 남은 건 노인뿐이에요. 노인들은 돈을 안 써요. 커피 2,000원짜리 마시고 앉아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8,000원짜리 커피에 만원짜리 디저트 먹는데 말이죠. 구매력이 몇 배 차이 나요? 다른 신도시는 대기업이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지만 일산은 일자리가 없는 배드타운일 뿐이에요. 모두 한숨만 쉬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2024년 초쯤 상가 매도를 중개사한테 의뢰했습니다.
가격은 3억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세가 2억 중후반대인데 3억은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가격으로 냈습니다. 2월, 3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여름쯤 가격을 2억 중후반대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가을에 2억 중반대로 더 낮췄습니다. 한 번 문의가 왔지만 가격이 안 맞는다며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은 2억 초반대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에 2억 중후반으로 또 낮췄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매달 대출 이자랑 관리비로 70만 원 넘게,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200만 원쯤 예금이 줄었습니다. 1년간 2,4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손주들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전엔 흔쾌히 줬을 텐데 지금은 망설여졌습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아빠가 지금 좀 어려워서.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딸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산 상가 투자 실패했다고 말하면 딸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손주들 얼굴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도 못 주니까요. 김포 친구들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예전엔 나 일산 상가 잘돼 자랑했는데 지금은 창피했습니다. 친구들 만날 약속 잡으면 핑계대고 안 나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피했습니다. 2025년 초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가격을 2억 중반으로 낮췄습니다. 급매로 올렸습니다. 2월 초에 중개사가 전화했습니다. 한 분이 관심 있는데 2억을 제시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2억이면 대출만 갚고 끝인데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시세가 그래요.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나아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최소한 2억 조금 넘게는 받아야겠다고 버텼습니다. 그 구매자는 포기했습니다. 기회를 놓친 겁니다. 3월, 4월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5월에 중개사한테 전화했습니다. 2억에라도 팔고 싶어요. 하지만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2억에도 안 팔려요. 시세가 더 떨어졌어요. 6월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1억 3,5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예금이 바닥났습니다. 가격을 1억 중후반으로 낮췄습니다. 7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1억 중반대에 사겠다는 겁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1억 중반대면 대출 2억 갚고 몇천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금에서 몇천만 원을 보태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8월에 계약했습니다. 1억 중후반에 팔았습니다. 한 10년 전 5억에 샀던 상가가 1억 중후반에 팔린 겁니다. 9월에 잔금을 받고 대출 2억을 갚았습니다. 부족한 몇천만 원은 예금에서 보탰습니다. 최종적으로 예금 잔액은 1억 500만 원쯤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10년 전 시작할 때 제 자산은 3억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후 현재 자산은 1억 500만 원쯤이었습니다. 2억 가까이 손실이었습니다. 10년간 월세 수익도 따져봤습니다. 총 수입이 한 2억 조금 넘게 됐습니다. 10년간 평균 월 200만 원도 안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총 7천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순수익은 1억 중반대였습니다. 10년간 월 평균 130만 원쯤 번 겁니다. 처음 계획했던 월 320만 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상가 매매 손실이랑 예상 수익 대비 부족분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2억 중후반을 날린 겁니다. 3억 가까이 시작해서 1억 500만 원 남고 10년을 고생한 겁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우리 노후가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사냐고?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퇴직금을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이한테도 미안했습니다. 결혼자금 도와줄 형편이 안 됐고 손주들 육아비도 못 줬습니다. 김포 친구들한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일산 건물주 됐어 자랑하던 그 입으로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도 팔았어요. 큰 손해 봤어요. 선배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나도 2개 다 팔았어. 우리 둘 다 속았지 뭐. 후회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전화를 끊고 빈 상가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10년간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내 일터다 자부심 느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임대 현수막만 바람에 펄럭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경기도 서쪽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40만 원쯤 되는 곳입니다. 일산 아파트 전세는 몇 년 전에 뺐습니다. 전세금 2억 가까이 받아서 상가 대출 이자 내는 데 썼습니다. 그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예금 1억 500만 원쯤으로 전세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매달 예금에서 150만 원쯤 인출해서 월세랑 생활비로 씁니다. 이대로 가면 한 7년 후면 예금이 바닥납니다. 저는 올해 60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65쯤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저는 몇 년 늦게 신청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춘 겁니다. 월 95만 원쯤 나옵니다. 거기에 농협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월 175만 원쯤 됩니다. 그걸로 연명할 겁니다. 노후는 끝났습니다. 좁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서 월세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방, 좁은 주방, 낡은 가구들, 10년 전 일산 라페스타 상가 앞에서 이게 내 일터다 자부심 느끼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동경하던 일산, 드디어 건물주가 됐다고 김포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포로 돌아왔습니다. 쫓겨나듯 돌아왔습니다. 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놀러 갈까요? 응,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저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엔 5만 원씩 줬는데 지금은 10,000원씩만 줬습니다. 딸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줘야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일산 상가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팔았어. 큰 손해보고. 아빠,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아빠가 투자를 잘못해서. 아빠, 괜찮아요. 건강하시면 돼요. 하지만 딸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일산을 동경했는지, 건물주가 됐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게 다 무너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딸네 가족이 돌아가고 아내랑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그냥 남은 돈이라도 아껴 써야지. 아내 목소리가 차갑진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포 친구들 만나는 것도 피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두 번쯤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안 나갔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그렇게 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경호야, 일산 상가 어때? 그 질문이 무서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팔았어. 2억 가까이 날렸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10년간 매일 아침 8시쯤 일산 상가로 출근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 응, 그래야지. 하지만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김포 시내를 걷다가 친구들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농협 다니면서 매일 출근했고 퇴직 후에도 10년간 상가로 출근했습니다. 이게 내 일터다. 그 자부심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터도 없고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냥 빈 시간만 남았습니다. 선배 창섭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선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나도 김포로 돌아왔어. 저도요. 우리 참 웃기지. 평생 일산 동경하다가 결국 김포로 돌아왔잖아. 선배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선배, 후회돼요? 당연하지. 근데 어쩌겠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저도 그래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나도 마찬가지야. 자다가 벌떡 일어날 때가 많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포 시내가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곳인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강 건너 일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제가 10년간 출근하던 라페스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직도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 주인도 저처럼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경하던 일산, 드디어 건물주가 됐다 싶었는데 결국 김포로 쫓겨나듯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투자한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2015년쯤은 라페스타 전성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이미 쇠퇴의 조짐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산 주민들이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고령화가 시작됐고 젊은 층은 다른 신도시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라페스타의 주고객인 20대, 30대가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보이는 활기에만 속았습니다. 주말에 사람 많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7년 여름쯤 스타필드 개장이었습니다.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초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라페스타는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스타필드는 실내 쇼핑몰이라 날씨에 영향 안 받고 브랜드도 다양하며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라페스타는 스트리트형이라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 오면 불편했습니다. 젊은 층은 당연히 스타필드를 선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고 오프라인 상권은 위축됐습니다. 특히 라페스타 같은 노후 상권은 더 심각했습니다. 시설이 낡았고 관리도 안 됐으며 브랜드도 구식이었습니다. 일산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산에도 잘 되는 상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라페스타 특정 구역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분양 상가의 구조적 문제도 컸습니다. 라페스타는 몇백 개 매장이 모두 개별 소유였습니다. 각자 주인이 달라서 통합 관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모든 상가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견을 모으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관리는 방치됐습니다. 단일 소유 쇼핑몰은 과감하게 리모델링하고 트렌드에 맞춰 업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 상가는 20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변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퇴직금 전부를 한 곳에 투자한 것입니다.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5곳에 6천만 원씩 분산 투자했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인했습니다. 라페스타를 너무 믿었습니다. 일산 신도시는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도 늙고 죽습니다. 일산 특정 상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라페스타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권입니다. 공실률이 절반 가까이 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사라진 지 오래고 월세도 반토막 이하로 났습니다.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얼마 못 가 나갑니다. 특정 지역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층은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면 주민 4,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소비력이 없는 도시에서 상권이 살아날 리 없습니다. 상가 투자는 입지가 전부입니다. 유동인구가 사라진 입지는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농협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게 익숙했고 투자 분석도 할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수익률 계산하고 월세 따지고 그런 건 할 줄 알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젊은 층이 떠나고 있다는 걸, 숫자에만 집중하다가 큰 흐름을 놓쳤습니다. 30년 경력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내가 뭘 모르겠어. 그런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은행 업무랑 달랐습니다. 경험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30년 농협 다녔다고 부동산을 아는 게 아닙니다. 둘째, 감정보다 숫자 중심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일산에 대한 로망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못했습니다. 셋째, 대출을 최소화하십시오. 저는 2억을 빌렸는데 그게 목을 조였습니다. 넷째, 충분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활기만 보지 말고 인구 변화,
경쟁 상권, 미래 전망까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비수기 대응책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스타필드 개장, 코로나 같은 변수를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여섯째, 욕심보다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십시오. 저는 높은 수익률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일곱째, 절대 올인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저는 10년을 허비했고 2억 가까이 날렸습니다. 지금은 좁은 오피스텔에서 살며 연금 타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후는 끝났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지 마십시오. 저처럼 로망에 속아서 객관적 판단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처럼 올인해서 모든 걸 잃지 마십시오.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